자,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그 덴티스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바이트 임프레션 코핑이죠. 일명 멀티 유즈 코핑, MUC라고 불리웁니다. 이 제품의 사용자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바이트 임프레션 코핑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을요.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유저를 위해서요. 바이트와 임프레션 이 부품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회사에서는 이 부품을 이용해서 디지털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유저만을 위해서 우리가 스캔 바디만 공급해 주는 회사도 있고요. 어쨌든 선생님들이 어떤 부품을 선택을 하실 때는 선생님들의 임상 목표가 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난 아날로그만 할지, 아니면 아날로그와 디지털 같이 할지, 아니면 디지털만 할지, 여기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그 선택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기본 개념은 뭐냐면 원래 이 바이트 임프레션 코핑은 즉 인상 채택할 때 우리 임프레션 코핑, 트랜스퍼나 픽업 임프레션 코핑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한때는 바이트 채택을 하기 위한 바이트 인덱스라는 것이 출시가 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용하면은 인상 채택할 때는 임프레션 코핑을 사용하고 바이트 채택할 때는 바이트 인덱스를 따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두 부품을 합해 놓은 것이 바이트 임프레션 코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게 뭐냐면 신흥에서 나오고 있는 이 바이트 임프레션 코핑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 그 임플란트 식립 깊이하고 그 다음에 잇몸의 두께 그리고 대합 치아 사이의 공간에 따라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GH 컬러도 다양하고요. 요 하이트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임상의들이 결정할 사항이 많으면 좀 번거로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저렇게 긴 것은 임상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첫 번째나 두 번째 것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자, 문제는 첫 번째 있는 저 짧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이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의 일종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짧아요. 그러면 인상체 내에 인기되는 부위가 얕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퍼 할 때 어느 정도 에러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온 제품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임프레션 캡이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아래에 있는 사진에서 두 번째 있는 거 있죠. 이런 제품들은 이런 캡이 있다면 굳이 이 하이트는 여러 가지 있을 필요가 없고요. 저스트하게 한 종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캡이 도와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양한 GH 컬러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회사에서 이 바이트 임프레션 코핑을 출시한 주 목표는 뭐냐면 동시에 하는 거였거든요. 즉 인상과 바이트 제작을 동시에 체득하는 게 주 목적이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바이트 트레이를 이용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트 트레이를 이용해서 편악으로 인상 체득하거나 또는 바이트를 동시에 체득하는 것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 방법을 잘 활용을 하고 결과도 뭐 나쁘지 않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바이트 트레이라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즉 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림이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부직포가 있는데 위치시킬 때나 빼낼 때 보시면 너무 낭창낭창거려요. 이게 리지드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러버가 탄성 회복력이 좋다 하더라도 변형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큰 케이스는 잘 못해요. 뭐 싱글이나 두 개 정도는 해볼 수는 있지만 뭐 3개, 4개 위아래가 있는 케이스들은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얘네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부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적절한 공간에 따라서 이 환자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버티컬 스페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 바이트 임프레션 쿠핑의 하이트 GH를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더불어서 캡까지 끼게 되면 대합치하고 닿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되게 적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유고요. 또 다른 이유는 편측으로만 우리가 인상 취득을 하게 되면은 반대편 치아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즉 교합 평면을 읽어드릴 수가 없고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치아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방법은 임상에서 잘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결과 자체가 항상 일관되지 않고요. 어떤 경우에는 변형 적합도가 좋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교합이 높고 낮고 어떤 경우에는 컨택이 너무 타이트하고 루즈하고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기피하는 기피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잘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싱글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2개짜리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풀 트레이를 이용해서 인상 취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정확하게 마운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상 취득하다 보면 약간의 변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조기 접촉 부위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위가 있었을 때 걔네들을 찾아내고 어느 정도 선택적으로 삭제를 하고 두 모델을 정확하게 마운팅을 하려면 가능한 한 트라이파드나 테트라파드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풀 트레이를 이용해서 인상을 뜨고 있습니다. 근데 파샬로 뜨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변형이 있을 때 그쪽을 좀 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뭐 대합치아의 변형이 많겠죠. 주로 7번 영역에서 많은 변형을 보이는데요. 즉 풀 트레이로 인상을 뜨고 그 다음에 실리콘 바이트로 인상을 떠주면 구멍 뚫어준 부위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위를 마킹을 한 상태에서 마킹된 부위는 반드시 두 모델이 닿아야 되거든요. 안 닿고 있으면 그 안 닿고 있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조기 접촉이거나 또는 모델의 변형입니다. 그랬을 때 이 변형된 부위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모델을 만약에 편측으로 인상을 떠서 제작했다면 너무 까딱까딱 움직이니까 정확하게 마운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풀 트레이를 이용해서 싱글이든 2개짜리든 인상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들이 어떤 시점이 되면은 정말 이 바이트 채택이 너무 잘 됐고 교합 조정도 너무 할 거 없고 너무 임상이 편하다는 것을 느끼는 시점이 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 디지털 덴티스트를 할 때도 즉 스캐닝을 할 때도요. 뭐 간단하게는 임플란트 식립 부위만 스캐닝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처럼요.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우리 위생사가 제 말을 잘못 알아듣고 대합치아를 전악을 뜨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임플란트 식립 부위를 전악을 뜨고 대합치아는 해당 부위만 하고 교합도 해당 부위만 이렇게 스캔을 뜨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떠났죠. 자, 어쨌든 일반적으로 선생님들 싱글이나 2개짜리는 우리가 스캐닝을 할 때도 임플란트 식립 부위 그 부위하고 대합치 그 부위하고 교합도 그 부위를 아마 스캔을 뜨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 중에 디자인을 할 때요. 교합 평면에 대한 정보가 없고요. 두 번째는 반대편 치아,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치아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디자인할 때 라이브러리에서 해당 치아에 해당되는 거를 열어가지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형태를 선택을 해서 디자인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 치아, 동일한 치아랑 형태가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디자인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디지털 과정을 적용할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임플란트 식립 부위는 가능한 한 반대편 악궁까지 스캔을 떠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스캔을 뜰 때는 왜 스캔 바디를 꼽기 전에 스캔을 뜨고, 그리고 스캔 바디를 꼽고 스캔을 뜨는지는 나중에 이제 디지털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반대편까지 스캔을 떴다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합치하는 그 해당 부위, 그리고 교합 상태도 그 해당 부위만 스캐닝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반대편 치아에 대한 정보도 얻어낼 수가 있고, 교합 평면에 대한 정보도 얻어낼 수가 있고요. 또 반대편 치아 상태가 좋은 경우라면 더더욱 떠줘야겠죠. 그러면 그 치아를 복제를 해서 미러 이미지로 이렇게 붙여서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의 모양도 좌우 비슷할 수 있고요. 또 디자인도 짧아집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날로그 방법으로 하든 디지털 방법으로 하든 가능한 한 풀 트레이를 이용해서 인상 체득하거나 스캐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 드리면, 자, 선생님들이 바이트 트레이를 이용해서 바이트 임프레션 코핑을 체결한 다음에 동시에 인상 체득과 바이트 체득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덴티스의 바이트 임프레션 코핑에 관련돼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킷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자,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이 바이트 임프레션 코핑은요, 일반적으로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과 동일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인상 체득할 때는 레디메이드 임프레션 캡이 뭔가를 도와주는 거고요. 또 바이트 체득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바이트 캡이라는 것이 같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자, 인상 체득 과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캡들이 디자인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트랜스퍼 인상 체득할 때 트랜스퍼링의 에러가 많잖아요. 그것을 줄여주기 위한 캡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동시에는 아니지만 같은 날 저렇게 바이트 캡을 체결해 놓고 실리콘 바이트에 비해서는 정확한 패턴 레진으로 바이트를 체득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멀티 유즈 코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자로 앞으로 MUC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나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을 닮았죠. 여기에는 이제 GH도 있고 하이트도 있고 또 디자인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과연 그러면 이 MUC라는 제품은 덴티스 임플란트만 심어놓고 그 임플란트만 적용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 호환 가능한 관계를 지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덴티스라든가 다른 제품들의 커넥션 부위를 보면은 대부분 우리 요즘에 많이 식립하고 있는 테이퍼드 조인트의 인터널 커넥션, 본레벨 임플란트를 보시면 이 모스테이퍼 각도가 있거든요. 이 모스테이퍼 각도가 11도로 동일한 경우, 그리고 헥사의 사이즈, 직경이랑 하이트가 거의 비슷한 경우라면 호환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A사의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이 MUC를 끼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만 그 작업 후에 아날로그를 체결할 때는 선생님들이 식립해 놓은 임플란트 시스템, 그 시스템에 맞는 아날로그를 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메가젠의 애니리지는
5도 모스테이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된다는 것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디자인이 됐냐면요. 일단은 색깔을 보십시오. 색깔을 보시면 보라색, 노란색,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보라 색깔은 전치부에서 주로 선택이 되고 있고요. 노란색은 직경이 5.5예요. 주로 소구치에 선택이 됩니다. 파란색은 6.5입니다. 대구치에서 선택될 수 있는 MUC가 되겠습니다. 즉,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고려해서 이렇게 직경이 결정이 되었고요. 하이트, 저 위쪽에 보면 하이트가 3mm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4라고 적어 있는 것은 그 하이트 4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랫부분에 있는 GH 컬러 있죠. 이 GH 컬러가 4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이트는 한 종류로만 결정을 했고요. GH는 2, 3, 4, 6, 8 이렇게 5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즉, 임플란트 식립 깊이, 그리고 잇몸의 두께, 그리고 대합 치아 사이의 공간에 따라서 적절한 GH 컬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바라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 형태입니다. 약간 모서리를 갖고 있는 삼각형의 형태인데요. 이 삼각형의 크기가 모두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의 임프레션 캡, 바이트 캡을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GH 컬러를 8mm까지 구비를 하게 됐냐면요. 요즘에 본레벨 임플란트를 좀 더 깊게 식립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깊게 식립하다 보니까 기존의 임프레션 코팅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임프레션 에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8mm짜리 GH 컬러를 추가적으로 구비를 하게 됩니다. 자, 케이스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환자는 59세 여성 환자인데요. 맨 처음에는 10번대가 불편해서 내원을 하십니다. 자, 16번 치아만 있고요. 17번은 없습니다. 언제 뽑으시는지 몰라요. 자, 8번만 남아 있는데요. 약간 외소치 상태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자, 치료 계획은 16번과 사랑니를 뽑고요. 2개의 임플란트를 심기로 했는데요. 심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가 원하는 보철물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최종 보철물 딜리버리 후 약 1년하고 6개월 후에 내원을 하셨는데요. 10번대 임플란트 보철물이 불편해서 내원하신 게 아니라 지금 30번대, 37번이 불편하신 거예요. 뭐 엔도까지 받으셨고, 그런데 이제 세컨더리 덴탈 캐리어스도 있고요. 에피칼 쪽에 리전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해하시고 또 모빌리티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요, 이 37번 발걸을 하고 임플란트를 시술하기로 합니다. 자, 요 부위가 문제가 보이시죠? 그리고 보시면은 디스탈 루트가 약간 파절된 양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 전에 구강 내 모습이 되겠는데요. 버칼 쪽에는 약간 스웰링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 환자는 버칼 크로스바이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고정성을 얻어내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초기 고정성이 안 나와서 이회법으로 수술했죠. 즉 커버스크루를 연결해서 묻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식립 후 약 5주 후에 세컨 서지를 하게 되는데요. 세컨 서지를 너무 늦게 하면은 이 뼈가 위로 자라 올라 있어서요. 이 커버스크루를 제거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내가 힐링 어버먼트를 연결할 수 있는 고정력이 나온다면 세컨 서지는 좀 빨리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컨 서저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원했을 때 시점은 임플란트 식립 후 약 2달하고 1주 후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IS크 밸류는 제가 원하는 75 이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이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체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임플란트는요, A사의 임플란트입니다. 하지만 그 회사의 가장 긴 트랜스퍼 임펄션 코핑을 체결했을 때 임플란트가 상대적으로 깊게 식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긴 트랜스퍼 임펄션 코핑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잇몸 상방으로 노출되는 부위가 없었어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트랜스퍼 인상 채색했을 때
인상체에 표현되는 음영이 얕을 거예요. 즉 필요한 부위가 다 인기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 인상체색 에라의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 선생님들이 GH 칼라를 8mm 또는 6mm를 사용하고 더불어서 이러한 임프레션 캡을 이용한다면 좀 더 정확하게 인상 체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MUC를 정확하게 체결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정확한 위치로 캡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인상을 체득하면은 인상체 내에 캡이 딸려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MUC를 빼서 아날로그에 체결하고 인상체에 끼워 넣게 되죠. 이때 아날로그를 보시면은 그 회사 제품의 아날로그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싱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풀 트레이로 인상을 떴죠. 그리고 실리콘 바이트를 채색한 다음에 구멍 뚫어진 부위를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과정에서 두 모델을 맞춰서 조기 접촉 부위와 변형 부위를 선택 삭제를 하게 되고 좀 더 안정적으로 마운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최종 보철물은 커스텀을 이용한 SCRP 컨비네이션 타입 보철물이 되겠고요. 자, 싱글인 경우에는 구강 내 또는 마스터 모델상에서 임상이가 영구 합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델상에서 영구 합착을 할 때는 그 전에 이 보철물을 구강 내에 시적을 해서 컨택이라든가 마진, 교합들을 확인한 상태,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면 모델상에서 영구 합착을 해볼 수 있겠죠. 싱글에 한해서는요. 자, 이 이후에 딜리버리 과정을 통해서 최종 보철물이 장착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마지널 피트니스, 변형 적합도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팔로우업 체크를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를 보시면 이 환자는 51세 남성 환자로 맨 처음에는 타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던 24번 부위, 24번 임플란트 보출물이 까딱까딱 움직여서, 즉 스크루 루즈닝 때문에 내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환자는 제가 아는 형님의 지인이에요. 그래서 부탁 때문에 이걸 해결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내원하셨던 이유는 또 타치과에서 치료받았던 46번 부위의 보철물이 까딱까딱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 보철물은 여러 번 스크루징이 와서 해당 치과에 가서 조인 적도 많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은 조금 해드렸는데 측방운동 시 조금 닫고 있는 것을 좀 줄여드렸어요. 그래서 좀 그 스크루징 빈도는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약간의 문제는 있으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환자가 다시 내원한 시점이 이때인데요. 그때는 저 47번의 치아가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자, 보시면은 7번 주변에 치조골이 많이 흡수가 됐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모빌러티도 심하고요. 그래서 이때 치료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면은 일단은 저 47번은 발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47번을 싱글로 하지 않고 지금 46번의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거해서 두 개를 연결해서 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환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자는 여기에 동의하셨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자, 임상 사진을 보시면은 임플란트 위치 또는 패스 때문에 억세스홀이 이 46번의 보철물의 억세스홀을 보시면은 메잘 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캔틸레버 파닝이 좀 기니까 다소 스크루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지금 47번을 임플란트 시술할 거라면 그걸 따로 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서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철할 때 이제 고민이 되는데요. 이 46번의 임플란트가 너무나도 깊게 침입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커스터마이즈 어먼트를 이용한 이 커미션 타입의 PFM 보철물을 제작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자, 일단 이 환자는 임플란트 식립 후 저에게 이제 여러 번 리콜 체크업을 하게 되는데요. 뭐 2달 하고 2주, 그다음에 3개월 후에 이렇게 리콜 체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주변에 잇몸이 힐링을 좀 덮고 있어서 이 하이트를 좀 더 긴 걸로 바꿨습니다. 이 하이트 두 번째 임상사진을 보시면 어때요? 하이트가 9mm죠. 이 9mm라는 의미는 7번 부위도 좀 깊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기존의 임프레션 코핑을 연결해 보면 노출되는 부위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인상취득 에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골 유착이 된 다음에 제가 인상취득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46번의 기존의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자, 제거한 보철물을 보시면 상당히 GH 컬러가 길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맨 처음에는 이 회사 제품의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을 체결해 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47번은 조금 덜 깊었잖아요. 46번에 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7번에 연결한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이 너무 짧아졌죠. 즉 잇몸 상방으로 노출된 부위가 없어요. 이러한 경우에 선생님들이 MUC의 GH 칼라 8mm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위에 캡을 연결해 주신다면 훨씬 더 정확한 트랜스퍼 임프레션을 체득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지금 46번 같은 경우에는 GH 칼라 8mm를 연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윗부분은 노출된 부위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MUC에 레디메이드 임프레션 캡이 없었다면 이 상태에서도 에러를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인상 체득하고 나서 인상체를 보면 그 음영, 즉 인상체에 표현된 그 음영이 얕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트랜스퍼 할 때 상당히 불안정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캡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임플란트 둘 간의 패스를 보니까 패스가 서로 안 맞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보초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MUC를 임플란트에 체결한 모습이 되겠고요. 또 정확한 위치에 캡을 연결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인상 체득했을 때 캡만 픽업이 됐죠. 자, 그러면 MUC를 빼서 아날로그는 그 회사 제품의 아날로그를 체결하고요. 그리고 인상체에 끼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전반적으로 남아있는 치아에서 안정적인 교합, 즉 트라이파드나 테트라파드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실리콘 바이트를 체득한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개를 연결해서 제작할 걸 우리가 목표로 삼았잖아요, 제가. 그런데 이제 패스가 안 맞았죠.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지만 선생님들이 연구합착을 할 거라면 패스가 안 맞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너넥사, 각이 없는 어버먼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가능한 한 기성지대주보다는 커스터마이즈 어버먼트를 선택하는 것이 낫겠죠. 자,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어버먼트 너넥사를 이용해서 연결한 컴피션 타입을 풀 지르코니아로 제작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키를 이용해서 너넥사를 사용할 때는 연결해서 키를 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키는 정확해야 되고 이렇게 헐거우면 안 되겠습니다. 자, 키를 이용해서 연결한 상태를 보시면 마진 부위를 서브로 형성했잖아요. 그 이유가 버티컬 스페이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하이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마진을 서브에 두었습니다. 이 얘기는 구강 내에서 연구 합착을 하게 되거든요. 멀티플은 무조건 구강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 상태, 즉 구강 내에서 세면 제거가 어렵죠. 그렇다는 의미는 너넥사를 사용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구강 내에서 연구 합착을 한 다음에 빼내서 세면 제거를 한 다음에요. 다시 끼워 넣을 때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패스가 안 맞을 때는 너넥사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최종 보철물이 딜리버리가 됐고 엑스레이 모습이 되겠고요. 한 달 후에 팔로우업 했을 때 임상 사진과 그리고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아주 적합도가 좋은 보철물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MUC에서 왜 GH 칼라 8mm를 구비했는지 그 이유를 아셨을 겁니다. 따라서 선생님들 필요한 경우에는 잘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이 MUC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MUC들은 직경이 4.5, 5.5, 6.5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이트는 3mm로 동일하고
GH 칼라가 2, 3, 4, 6, 8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GH 칼라에 따라서 리테이닝 스크루, 얘를 잠궈주는 스크루가 있을 거죠. 그 스크루의 길이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달라요. 다 짝이 있다는 거죠. 짝. 그런데 이 스크루가 다르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분리해서 보관하다 보면 서로 섞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을 보면은 저 MUC 안쪽에 이 나사선을 구현해 놨어요. 이 얘기는 선생님들이 리테인 스크루를 이렇게 돌려서 끼워 놓으면은, 끼워 놓은 상태에서는 그냥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어야만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짝을 끼워서 보관을 하라는 의미로 저 안쪽에 저렇게 나사선을 구현해 두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선생님들이 체결했을 때 이 리테이닝 스크루가 제 짝이 아니면 두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제 짝을 연결하면 끝까지 체결했을 때 저렇게 레벨이 맞습니다. 리테이닝 스크루랑 MUC가 딱 맞아요. 그런데 원래 짝보다는 짧은 걸 연결하면 저 안쪽으로 체결될 수밖에 없겠고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자기 짝보다는 좀 긴 걸 선택하게 되면은 바깥으로 튀어나가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MUC를 픽처에 체결했을 때 잘못 연결한 건지 아닌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가능한 한 보관을 하실 때는 그 GH에 따른 그 짝에 리테이닝 스크루를 체결한 상태에서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은 뭐가 잘못된 걸까요? 지금 24번 쪽에 보시면은 리테이닝 스크루가 올라왔잖아요. 이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짝이 아닌 리테이닝 스크루를 연결한 결과, 두 번째는 이 MUC를 잘못 꼽았어요. 헥사 포션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덜 들어간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 선생님들 자기 짝을 이용해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 이 경우에는 원래보다 짧은 거를 원래보다 긴 걸 연결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어요. 원래보다 긴 거요. 그래서 자기 짝을 이용해서 체결했더니 이렇게 잘 됐습니다. 물론 체결했을 때 GH 칼라가 좀 짧아서 약간 긴 GH 칼라로 대체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들 좀 긴 리테이닝 스크루를 체결했다면 캡을 연결했을 때 또 캡이 또 방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짝에 리테이닝 스크루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MUC의 개념이 뭐냐면 일단은 앞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인상 채택할 때 도와주는 임프레션 캡이 있다는 거고, 또 바이트 캡을 이용해서 인상 채택한 날 동시에는 아니지만 같은 날 정확하게 바이트를 채택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저들은 여기에다가 힐링 캡이라는 걸 연결해서 힐링 어버먼트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고 하셔서 요거까지 구비를 해 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힐링 어버먼트는 힐링 어버먼트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캡, 그리고 임프레션 캡, 힐링 캡 이렇게 구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MUC를 기획할 당시에는 디지털 유저를 위해서 스캔 캡이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건 지금 고민에 있습니다. 이걸 할지 아니면 스캔을 위한 스캔 바디를 따로 제공을 할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제품으로 여러 가지 쓰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스캔 바디는 스캔 바디용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바이트 캡의 높이를 결정할 당시에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시제품을 이용해서 하다가 일단은 결론적으로 길이가 짧은 거하고 긴 거 두 가지로 출시를 하기로 했고,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상에서는요, 짧은 거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MUC는 하이트가 3mm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만 이렇게 다루다 보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홀더라는 것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 홀더는 짧은 거, 긴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홀더는 어떤 위치에 정확하게 끼는 게 아니고요. 프릭션 핏, 즉 어느 방향으로 끼더라도 이 마찰력에 의해서 이 MUC의 윗부분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그 가운데에 있는 드라이버가 리테이닝 스크루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홀더를 이용해서 MUC를 잡고 그다음에 픽스처에 체결할 때 헥사 포지션 잘 시키고 그리고 윗부분에 있는 드라이버를 돌리면 안쪽에 있는 리테이닝 스크루를 쉽게 잠글 수 있는 그런 부품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들이 한 번만 사용해 보시면 쉽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더를 사용해서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 홀더 없이 헥사 드라이버, 즉 손으로 이렇게 체결하시고 다른 손으로 이렇게 홀딩하시고 그 다음에 헥사 드라이버를 이렇게 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이트가 짧기 때문에 가능한 한 홀더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편하겠죠. 자, 그리고요, 이 MUC를 사용할 때는 지금 바이트 체득과 임프레션 체득을 같은 부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서는 가능한 한 바이트 체득부터 하십시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상 체득은 GH 컬러가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뭐 짧든 길든 물론 잇몸 상방으로 조금 올라와 있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바이트 체득할 때 이 GH 컬러 길이에 따라서 바이트 캡을 연결해 보면 어떤 경우에는 대합체 공간이 너무 부족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대합체 공간이 너무 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상 체득을 먼저 해버리면 나중에 바이트 체득할 때 애로사항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바이트 체득부터 하는 것이 적절한 GH 컬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되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보면은 소구치 2개하고 대구치 1개를 표현해 놨는데 지금 334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숫자를 보시면 즉 GH가 소구치는 33을 이용했다는 거고 파란 색깔 대구치에는 4mm의 GH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보시면은 선생님들이 이게 너무 큰 경우보다는 대합체하고 너무 많이 닿아서 구강 내에서 조종해야 하는 일이 더 많아요. 즉 여기에다가 선생님들이 바이트 캡을 연결하면 입도 안 다물어지는 거죠. 너무 많이 닿아서. 물론 벌을 이용해서 삭제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양이 너무 많으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네, GH 컬러를 4에서 한 단계 낮은 거. 이걸 조종을 너무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낮은 3으로 연결해 보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즉, 안 하거나, 즉, 이 바이트 캡이 대합체하고 닿는 게 없어서 조종 안 해도 되고 조금만 조정해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GH 컬러는 바이트 체득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 따라서 처음에 하는 건 바이트 체득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러한 경우, 즉 이 MUC가 갖는 가장 적절한 임상 케이스는 한쪽이나 양쪽 구치부 스탑이 없는 경우예요. 이렇게 큰 케이스는 우리가 바이트 트레이를 이용해서 동시에 인상과 바이트를 뜨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 과연 어떻게 스탑을 잡을 것인가 이걸 결정하셔야 돼요. 그것은 환자의 교합이 안정적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히 전치부 영역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쪽 부위에 구치부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반대편 구치부의 스탑은 괜찮아요. 근데 전치부 스탑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바이트 캡을 이용해서 없는 부위의 스탑만 잡으면 그 전치부 쪽에서 불안할 수가 있어요.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일러스트레이션은요. 전치부 스탑이 안정적인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7번 쪽, 6번이 있다면 6번 또는 7번 쪽에다가 바이트 캡을 연결해 놓고 여기에만 스탑을 잡아주면은 양쪽 구치부하고 전치부에서 스탑이 생기죠. 그러니까 트라이파드나 테트라파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 정도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3번 부위 전치부의 스탑이 불안정한 경우라면은 7번 쪽에만 스탑을 형성하면 이게 펄크룸이 돼가지고 즉 7번과 반대편에 있는 구치부가 펄크룸이 돼서 3번 전치부가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4번이나 5번 쪽에다가 바이트 캡을 체결한 다음에 하나 더 바이트 채색해 주는 게 좋겠죠. 그때 만약에 선생님들이 4번 부위에 바이트 캡을 연결한 경우에는 이 바이트 캡을 연결할 때 세 가지 방향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캡을 연결하다 보면은 인접 치아에 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닿는 방향을 결정하시면 되겠고 어떤 방향에서도 닿는다면은 닿지 않도록 바깥쪽에서 덴처바로 조정을 한 다음에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이트 먼저 채색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MUC에다가 바이트 캡을 체결할 때 또는 임프레션 캡을 체결할 때는 어떤 식으로 체결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이트는 3mm이고 크기는 동일하다고요. 그래서 위에서 바라보면은 모서리를 갖고 있는 약간 라운드한 삼각형 형태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각형의 크기는 다 동일합니다. 그때 이 바이트 캡, 임프레션 캡 안쪽을 보시면 이 삼각형의 단면에 맞도록 세 개의 단면이 존재해요. 그 단면 중에 한 위치 위에다가 바로 저 너치를 형성해 놨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 보면 단면이 보이는데 우리가 낄 때는 위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위를 봤을 때 너치가 있어요. 그 너치 부분 바로 하방에 단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면을 맞추어서 끼우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동영상 보시면 저 너치 바로 하방 부위에 단면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낄 때는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올려만 놓는 게 아니라 끝까지 밀어 넣어서 이 캡이요. 지금 이 MUC에 있는 요 단면 있잖아요. 그 단면에 딱 닿도록 끝까지 밀어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해서 MUC에 바이트 캡을 체결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합체하고 사이 공간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조정도 할 수 있고요. 대합체하고는 절대 닿으면 안 돼요. 그죠? 자, 이 케이스는 전방부의 전치부의 교합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4번, 6번 부위 임플란트에서 6번만 선택이 된 거예요. 6번에다만 바이트 캡을 연결해 놓고 자, 필요한 공간 확보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패턴 레진을 적용을 해서 리지드한 바이트 스탑, 리지드한 바이트 스탑을 형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빼기 전에요. 반드시 버칼 쪽에다가 표시를 하거나 또는 가장 좋은 게 치아 번호를 적어주는 거예요.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떤 표시를 하면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치아 번호를 버칼 쪽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낄 때는 어느 쪽이 버칼 쪽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임프레션 캡을 꼽는 건데요. 자, 임프레션 캡도 마찬가지 안쪽에 단면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단면을 알려주는 너치가 저렇게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임프레션 캡은 바이트 캡에 비해서 작습니다. 자, 바이트 캡은 테이블이 약간 커요. 왜냐하면 바이트를 채색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임프레션 캡도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끼워 넣을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끝까지 밀어 넣어서 서로 틈새 없이 즉 닿아야 돼요. 서로 맞닿도록 밀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저렇게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요. 바이트 캡이든 임프레션 캡이든 안쪽에 단면이 3개가 있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개를 다 설계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 아니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선생님들이 이거를 선생님들이 하시다 보면은 약간의 러닝 커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상도 체득할 수 있고 바이트도 체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임프레션 캡이든 바이트 캡이든 체결을 할 때는 저렇게 뜨면 안 돼요. 자, MUC 보시면 이렇게 위에 삼각형 모양이 있고 이렇게 이제 이게 버트레스 요 단면이 있잖아요. 요 단면이랑 딱 닿아야 돼요. 덜 밀어넣으시면 안 되고 끝까지 밀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있는 사진은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 위에 임프레션 캡과 아래 바이트 캡이 정확하게 수직적으로 위치된 모습을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자, 요거를 꼭 명심해 주십시오. 자, 임상에서는 저 사이에 갭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갭이 있으면 인상도 에러고 또 바이트도 에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인상을 뜰 때 저 임프레션 캡은 서로 닿으면 안 되고요. 또 인접차에서 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닿는 방향으로 체결하시고 만약에 닿는다면 그쪽을 조정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인상 체득하면 요 캡만 이렇게 픽업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평가할 항목이 뭐냐면 지금 이 캡 있죠? 이 캡을 이렇게 끼웠잖아요. 이 캡 끼웠는데 요 사이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요 틈이 있어서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인상제가 일정 부분은 감싸고 있거든요. 어느 부위냐면은 지금 보시면 요 부위거든요. 요 부위. 즉 첫 번째 저기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직경 4.5, 5.5, 6.5가 있잖아요. 그때 삼각형 크기는 똑같지만 요 직경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는 면적이 달라요. 그래서 캡은 동일한 사이즈고요. 그러다 보니까 끼웠을 때 남아있는 그 면적들이 차이를 보이죠. 그래서 6.5 같은 경우에는 인상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요. 6.5는 이 정도, 5.5는 약간 작은 형태로 인상제가 이렇게 개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캡하고 이 MUC하고 만나는 그 사이에는 인상제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것을 정확하게 선생님이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MUC를 빼고 아날로그에 체결한 다음에 뒤집어 꼽을 때는 세 가지 방향이 생기게 됩니다. 아, 그 전에 먼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이 MUC를 아날로그에 체결할 때요. 지금 이 일러스트레이션에는 라인이 없어요. 선생님들 임프레션 코핑, 트랜스퍼나 임프레션 코핑을 보시면 아날로그에 체결할 때요. 정확하게 체결한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 임프레션 코핑에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이 아날로그의 탑이랑 일치되어 있으면 헥사가 정확하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놨는데 맨 처음에 출시를 했을 때는 그 라인이 MUC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출시되는 제품에는 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바꿨어야 되는데 조금 지금 안 바꿨네요. 어쨌든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을 기준 삼아서 이 아날로그에 체결을 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자기 짝의 리테이닝 스크루가 아니면 위에 올라올 수도 있고 또는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라인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날로그에 연결한 다음에 얘를 인상체에 끼워 넣을 때는 세 가지 방향이 존재하겠죠. 자, 요렇게 낄 수도 있고 요렇게 낄 수도 있고 요렇게 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방향이 생길 거예요. 어떠한 방향으로 꼽더라도 아날로그에 존재하는 헥사의 회전적인 위치는 동일하게 위치하도록 디자인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꼽아 넣을 때는 그냥 정확하게 끼기만 하시면 돼요. 회전적인 것과 수직적인 위치에 맞춰서 끼시기만 하면 됩니다. 끝까지 밀어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인상체하고 바이트 뜬 거를 기공소로 보내주면 G 마스크, 인공치은 형성하고 스톤 포링을 하면은 모델이 나오겠죠. 그리고 아까 버칼 쪽이 어딘가를 표시해 두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바이트 캡을 끼워 놓고요. 대합차를 맞춰 보면은 대합차가 정확하고 교환면에 기포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975 스탑이 아주 정확하다. 즉 버티컬 스탑이 아주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상 체득도 정확하고요. 그리고 바이트도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딜리버리 할 때 컨택만 괜찮고 혹시 커스터마이저 원트의 치조골 간섭 여부만 없다면 보철물의 퀄리티는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딜리버리 시간이 짧고요. 스트레스를 전혀 주지 않는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경험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MUC가 어떠한 임상 직내에 아주 효과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68세 남성 환자로 맨 처음에 치과에 내원했던 이유가요. 하악 전치부의 모빌리티를 주소로 내원합니다. 검사 결과 31번의 하악 전치부가 프랙처가 돼서 이게 이제 동요도가 심했죠. 그래서 치료 계획은 일단은 원바디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여기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식립하고 나서 나중에 마무리된 모습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 환자가 이제 팔로업 체크를 하는 도중에 7개월하고 즉 하악 전치부 보철물을 딜리버리하고 나서요. 7개월하고 한 1주 정도 후에 내원을 하셨는데요. 여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20번대가 불편해서 오셔요. 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초진 사진을 보시면 한 치과에서 치료를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뭐 보철물의 퀄리티가 그닥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그닥 불편감이 없었어요. 이 보철물의 상태에 대해서는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식사할 때 20번대, 즉 구치부가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하고 CT를 검사한 결과 이 26번, 27번은 세이빙, 우리가 보존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그러면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6번, 7번을 발고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특히 27번 부위요. 그래서 환자에게는 발치 후에 일정 기간 후, 발치한 다음에 일정 기간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발치 후 약 2달하고 3주 후에 내원하셨을 때요. 뭐 그닥 큰 문제는 없으셨는데 뭐 발치화가 충분히 힐링이 안 돼서 한 달 정도 좀 더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 임상 사진은 발치 후 3개월하고 2주 후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임플란트 이제 시술하러 오셨죠. 그때 이제 환자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24번 부위 치아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봤더니 26번, 27번이 없는 상태에서 식사를 너무 과도하게 하셨나 봐요. 이 24번의 치아 루트를 보시면 프랙처가 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 24번 부위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자, 임플란트 식립 전의 구강내 모습이 되겠고요. 외과적인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3개의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저에게 이제 리퍼가 되는데요. 임플란트 식립 후 약 6주 후에 리퍼가 됩니다. 그때 ISQ 밸류 측정해 보면은 75 이상으로 양호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보철물을 제작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부터 선생님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능한 한 환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합 상태를 존중해주는, 즉 그대로 그냥 표현해주는 그런 보철물을 제작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반드시 뭔가 하기 전에는 평가를 해두어야 하시는데요. 즉 남아있는 치아의 교합 상태, 교합 접촉 강도를 심스탁으로 평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25번은 심스탁이 안 빠졌어요. 그런데 23번은 스르르 빠져요. 이런 것들을 평가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전치부 스탑도 약간 불안정한 거죠.
그런데 이 환자의 치료 계획에는 저 25번의 올드 크라운을 제거하고 새로 크라운을 씌우기로 했어요. 그럼 과연 이런 경우에 선생님들이 인상 채색할 때 저 크라운을 제거하면 버티컬 스탑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런데 전치부의 스탑이 불안정한 경우에는요, 저걸 제거해버리면 교합이 낮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마도 선생님들 그것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환자의 이 현 상태의 교합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 25번은 그냥 냅둬요. 그냥 놔두고 임플란트 4번하고 6, 7번의 임플란트 보초를 먼저 마무리해요. 이 버티컬 스텝에 맞추어서. 그러고 나서 그 스탑이 생기면 요 5번만 뜯어내서 따로 하는 것이 그 교합 관계를 유지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같이 동시에 하고자 한다면 얘를 제거하기 전에 뭔가 스탑을 형성해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케이스 끝까지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저는 이 환자의 교합은 저 25번의 보철물을 제거하는 순간 변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이 MUC라는 걸 준비하게 되고요. 자, 소구치 하나하고 대구치 두 개니까 이렇게 준비가 됐겠죠? 자, 그리고 홀더도 준비되어 있고 지금 스크루 드라이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왜 홀더가 더 쉬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임상사진은 바이트 캡이죠. 지금 바이트 캡을 보시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위쪽에서 봤을 때 너치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 너치 부분 바로 하방에 뭐가 있습니까? 단면이 있습니다. 물론 단면은 안쪽에 보시면은 이 MUC에 맞도록 3개의 단면이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동영상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 홀더를 이용해서 MUC를 체결하게 됩니다. 자, 홀더는 그 방향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프릭션, 마찰력으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쉽게 픽스처에 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헥사 포지션 정확하게 위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드라이버를 돌리면 안쪽에 있는 리테이닝 스크루를 잠게 됩니다. 자,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 MUC를 다른 손으로 홀딩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 24번 부위를 그냥 맨손으로 체결하다 보면은 상당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하이트가 짧기 때문에. 해볼 수는 있어요. 그거보다는 홀더를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합을 보니까 3번은 쭉쭉 빠지고요. 2번은 슬라이트하게 빠지고요. 25번은 타이트해요. 교합이 아주 잘 맞아요. 따라서 지금 환자의 교합 상태를 지금 심스탁으로 봤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것을 하는 이유가 또가 뭐가 있냐면 즉 바이트 체득하기 전에 우리가 심스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두는 이유가요. 젊은 분들은 안 그런데 조금 연세 드신 분들 또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잘 이렇게 무세요. 그런데 뭔가 바이트 뜨기 위해서 뭔가 재료를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하악을 이렇게 편의시키는 거예요. 악 물고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 바이트 체득이 되면은 바이트 물린 쪽은 심스탁이 안 빠지는데 내가 평가해 두었던 치아의 교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바이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환자의 현 교합 상태를 심스탁으로 평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평가하는데 10초, 20초도 안 걸려요. 선생님들이 그동안 몰랐거나 또는 번거로워서 안 하신 거지 한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바이트 캡을 준비를 했죠. 그리고 바이트 캡을 6번이나 7번 중에서 7번에 연결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대합치하고 공간을 평가했을 때 만약에 너무 많은 조정이 필요하다면 GH 칼라를 바꿔주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교합지로 찍어봐서 조정을 조금만 할 수 있다면 저렇게 다이아몬드 벌을 이용해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바이트 캡은 대합치하에 닿아서는 안 되고, 지금 5번은 닿아야 되고 3번은 빠져야 되고요. 저 바이트 캡은 닿으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패턴 레진을 적용할 때 좀 덜 떨어지라고 캡 상방 부위를 좀 이렇게 러프하게 처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 레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진을 더 좋아합니다. 물론 지금 저 위에 찍어 놓은 광중합형 패턴 레진도 있는데요. 사용이 편하다고 하지만 나중에 그 임상적인 애로사항을 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케이스는 7번에만 바이트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치부의 스탑이 불안정하니까요. 그래서 4번 부위에도 바이트를 체득하기 위해서 바이트 캡을 시작해 보고요. 저 공간이 부족하니까 때에 따라서는 인접치에 닿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닿는 부위는 어떻게 해요? 쳐내야겠죠. 그리고 인접치에 안 닿는 걸 확인하고 끼워 놓은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좀 더 거칠게 해놓고 같은 방법으로 패턴 레진을 브러쉬를 이용해서 애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 패턴 레진을 다루는 것을 번거로워하시거나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 번 해보시다 보면은 손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이트 뜬 쪽 안 빠져야겠죠? 그 다음에 5번 원래 안 빠져야겠죠? 그리고 4번 바이트 뜬 쪽 안 빠져야겠죠? 그 다음에 3번 지금 좀 바이트가 물렸고 3번 쪽 이렇게 빠져야겠죠. 즉, 이 환자는 원래 그 상태로 바이트 교합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바이트 캡을 빼낼 때는 버칼 쪽이 어딘지를 치아 번호를 적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에 저는 점을 찍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치아 번호를 적어주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위치로 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트가 정확하게 리지드하게 체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25번의 크라운을 뜯어내고 프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임상사진에서 잘 모르시겠죠? 자, 뜯어내는 순간 제가 3번의 교합을 봤는데요. 3번이 심스타고 닿는 거예요. 자, 어떤 원장님이 이 강의를 했을 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바이트에 맞춰서 그냥 해주면 안 되냐? 이게 가능할까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취지는 환자의 원래 상태의 바이트를 존중해 주는 게 저의 목표예요. 경우에 따라서 선생님들 이런 것도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즉, 이 상태에서 보충을 제작했어요. 그런데 환자가 어느 날 왔는데 안 씹힌대요. 안 씹힌다고 왔더니 교합이 이렇게 언더가 되어 있는 것을 종종 가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선생님들이 보철물을 제작하기 전에는 환자의 현 교합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임프레션 캡이죠. 자, 임프레션 캡을 정확한 위치에 끼워 넣습니다. 자, 끝까지 끼워 넣는 거 명심해 주십시오. 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때 캡끼리 서로 닿으면 안 되고 인접 치아에도 닿으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인상체득을 하게 되면 여기 캡만 픽업이 될 거고요. 인상체 내에서는 그 사이, 즉 캡과 요 캡과 MUC 사이에 인상제가 흘러 들어가지 않았는지 여부를 평가하셔야 돼요. 흘러 들어갔으면 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인상 체크하기 전에는 끝까지 밀어 넣으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MUC를 빼서 아날로그 연결해서 뒤집어 꼽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캡 자체가 회전적인 수직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단면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위에서 볼 때는 그 너치를 기준으로 해갖고 서로 단면끼리 일치시킨 다음에 끼워 넣으셔야 돼요. 근데 맨 처음에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조금 찾기가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디자인해놨기 때문에 그 위치 아니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 재질이 좀 단단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스틱 재질이 조금 탄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회사에서는 이렇게 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상을 뜨게 되면은
인상자가 굳은 다음에 제거를 하게 되면 캡만 딸려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어느 정도 인상제가 감싸고 있는 부분이 있고 캡과 MUC 사이에는 어떤 인상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아날로그 연결한 다음에 꼽을 때는 세 가지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방향. 어떤 방향으로 꼽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MUC를 아날로그에 체결할 때는 최근 제품은 그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이 아날로그의 탑이랑 선이 딱 맞아야 돼요. 그 의미가 헥사가 제대로 체결됐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테인 스크루 조이고 이것을 인상체에 꼽아 넣는 이런 과정이 되겠죠. 자, 이때 어떤 방향으로 꼽아도 상관없는데 끝까지 밀어넣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자, 그러면 이 인상체하고 아까 바이트 뜬 거를 기공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기공 오더지를 어떻게 쓰는지 보십시오. 저는 MUC를 4번과 7번에 적용을 해서 바이트를 채택했다. 2번 항목 보십시오. 3번은 원래 교합이 안 된다. 선생님들이 이러한 정보를 주지 않으시면은 기공사가 모델을 시작한 데 마운팅했을 때요. 이 3번 부위가 변형이 있어서 안 닿는 건지 아니면 원래 안 닿는 건지 모르잖아요. 따라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번 항목은 제 프로토콜대로 지금 적고 있는 건데요. 원래 최근에는 이거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 우리 기공실장이 저의 프로토콜을 아니까요. 특별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즉 선생님들이 거래하는 기공소하고 뭔가 프로토콜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기공 오더지를 선생님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을 제작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마스터 모델도 정확해야 되지만 대합치아 모형도 정확해야 돼요. 따라서 위생사들이 이 알지네이트 인상을 뜰 때는 가능한 한 좀 숙련된 위생사가 알지네이트 인상을 뜨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버컬 쪽이 어딘지 표시한 거 있죠. 거기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 모델에 있는 MUC에다가 바이트 캡을 끼워 놓은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대합치아 그루브라든가 치아 사이 마지막 리치로 흘러 들어간 미세한 부위는 제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그리고 두 모델을 맞춰 보시면 상당히 안정적인 버티컬 스탑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보실까요? 자, 이렇게요. 즉 선생님들이 가끔가다 경험하시게 되는 교합이 안 되거나 언더이거나 황당하게 높은 경우,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구강 내에서 MICP 상태에서 교합 조정을 안 해도 되는 케이스를 만나시기도 할 겁니다. 자, 정확하게 마스터 모델과 대합체 모형이 마운팅된 모습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원하는 보철물의 타입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싱글 4번은 SCRP고 그 다음에 6번, 7번 연결해서 제작한 SCRP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eparate Transfer Key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풀 지르코니아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는 어떤 것을 나타내는 거냐면요. 선생님들이 구강 내에서 합착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임플란트의 패스를 한 번 더 평가해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아날로그에 있는 어버먼트를 빼서요. 크라운의 보철물의 역으로 정확하게 위치시켜요. 그 다음에 버커링과 쪽으로 교합면, 그 다음에 메조디스탈 쪽으로 바라봐서 서로 간의 패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패스가 아주 패러하다면 헥사 타입의 어버먼트를 쓰더라도 연고 합착했을 때 뺐다 꼈다가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패스가 안 맞는다면 헥사 타입을 쓰게 되면 임시 합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연고 합착을 원하신다면 non 헥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저
저의 다른 강의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24번은 싱글이기 때문에 구강 내에서 연구합착한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제가 이 보철물의 퀄리티를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트랜스퍼 키를 이용해서 어버먼트를 체결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키가 저렇게 정확하게 놓이고 나사를 조일 때 부드럽게 체결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도 첫 번째 키에 놓이는 윙이 정확하게 놓이고 서로 갭이 없고, 또 나사를 조일 때 부드럽게 체결되고 멈췄을 때 꽉 조이면 단단한 느낌이 들고, 이런 경우라면 인상체적 에러도 없고 치조골 간섭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공사분들은 싫어하지만 저렇게 나눠져 있는 트랜스퍼 키를 선호합니다. 자, 일단은 이 키를 통해서 다른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평가하는 게 뭐냐면 교합인데요. 자, 잘 보세요. 지금 25번에 크라운이 없죠. 즉 지금 4, 5, 6, 7에 암원 스탑이 없어요. 그때 이 3번 부위의 교합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25번에 올드 크라운을 제거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3번이 많이 떴죠. 그래서 이렇게 숭숭 빠졌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어떤가 보십시오. 걸리죠. 저기 보시면 거의 간격이 없죠. 즉 버티컬 스탑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철물을 끼고 선생님들이 평가해 보시면 원래 스탑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컨택도 너무 좋고요. 컨택이 좋다는 얘기는 마지널 피트니스를 볼 필요도 없어요. 그쵸? 지그를 통해서 먼저 끝났잖아요. 평가가. 그 다음에 교합을 볼 건데요. 교합을 보시면 먼저 컨택을 한번 볼까요? 컨택은 치실이 통과될 때 좀 약간 저항감을 가지면서 통과되는 거, 제가 소리로 표현해 드리면 이렇게 통과되면 됩니다. 이게 너무 강하면 조정을 하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마진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마진이 서브에 있다면 보이지도 않죠. 익스플로러를 긁어봤자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그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평가가 끝났죠. 지금 보시면 3번 쑥 빠지죠. 4번, 7번, 6번, 5번, 4번의 이 MICP에서의 교합 상태를 보면은 너무나도 좋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빠지고 2번은 스르르 빠졌고 반대편은 어땠습니까? 거의 다 닿았거든요. 자,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네, 인상도 정확했고 바이트도 정확했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이후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보철물이 딜리버리가 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케이스는 교합 조정을 정말 짧게 했어요. MRCP에서 조금 닿는 거 치고요. 측방 운동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힌지 교합기에서 하기 때문에 구강 내에서 좀 조정을 하는 일이 있어도 MRCP 상태에서는 그닥 많은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구강 내 딜리버리의 모습이 되겠죠. 자, 앞서 그 모델상에서의 그 위치와 구강 내 위치를 보면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딜리버리 후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치근단 방사 사진의 모습인데요. 변은 적합도가 아주 좋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케이스는 6번, 7번은 구강 내에서 합착제를 제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선생님들 엑스레이 찍어서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한번 제거를 하도록 노력하셔야겠고요. 또 엑스레이 찍었을 때 지금 근원심에만 있다고 해서 거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버커링관 쪽에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제거하도록 노력하시고, 자, 이런 케이스들은 수개월 후에 다시 환자를 리콜 체크업해서 남아있는 세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환자를 1, 2주 후에 부르는 이유는요,
환자가 사용하면서 불편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내가 교합 조정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놓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해 보기 위해서 가능한 한 1, 2주 후에 환자를 리콜 체크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개월 정도 후의 모습이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